네, 전문가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 사고 해역의 수색 상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대 교수 그리고 권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준기 기자. 네. 지금 오늘 조류가 약한 이제 소조기라고 그래요. 이제 뭐 조금 이제 기간인데 수색 작업은 아침부터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났던 16일이 가장 조류가 빨랐던 살이었다면 네. 오늘이 바로 그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조금 그 가장 소조기, 그렇죠. 예. 소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1.5노트 정도의 물살이라고 하니까요. 한 그 시속 3km 정도의 물살이 지금 치고 있고요. 예. 지금껏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조류뿐만 아니라 파도 높이도 낮기 때문에 네. 지금 구조 작업, 수색 작업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초에 24시간도 수중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24시간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조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지금은 그 정조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1시간 이상씩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정조 시간은 오후 2시 16분 하고요. 예. 저녁에 7시 31분 이 두 차례가 남아 있는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4시간씩 한 8시간 정도는 작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정조 시간이 아니어도 지금 조류가 많이 약해져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한 부분이 그렇죠. 있군요. 잠수부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요. 네. 이 조류가 여기 맹골 수도가 워낙 조류가 빠른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정조 때가 돼도 사실은 이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는 바다와 것처럼 비교했을 때. 그렇죠. 다른 바다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전에 기다리던 생존자 소식은 아직 없고 희생자들이 많이 이제 그 수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정조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 작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요. 네. 오늘 오전에만 17명의 희생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수습이 네. 됐습니다. 17명이면은 사실 그 오전에만 17명이면은 사실 지금 작업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주로 발견되는 곳은 편의 시설이 있는 3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식당하고 편의점 또 휴게 장소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그 당시에 탑승객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사고가 난 8시 반쯤에는 아침밥을 먹고 내지는 아침밥을 식당에서 먹고 있거나 네네. 먹고 난 이후에 휴식을 취했을 시간이기 때문에 4층에 객실이 많은 4층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3층에 휴게 시설이 있는 3층에 다수의 희생자가 있을 걸로 지금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이 발견되고 곳이 4층 지금 선미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데요. 4층 선미 쪽은 이 단원고 여학생들 수소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네. 식당 진입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식당 바로 옆에 라운지가 있는데 이 라운지까지는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라운지에서 어제도 10명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이 라운지하고 식당 사이에 격벽이 있어서 이걸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작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진입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오늘 중에 그 조금씩이기 때문에 그 조류가 느릴 때 이 빨리 격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할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 잠수부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조류 세기가 워낙 강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류가 약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희 취재진들이 잠수부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이 2인 1조로 들어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작업 그 환경상도 그렇지만 조류가 세서 그 한 명이 떠밀려갈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직접 이 잠수팀의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라이트 비치면 한 2, 30cm밖에 안 보여. 이렇게 게이지도 잘 안 보여요. 유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때 유리 망쳐가 저 배에 가면 이렇게 저 망치로 깨가면서 이렇게 확인해. 2인 1조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옆 사람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감으로 해요. 감으로 더듬어 가면서 구조물이 있으니까 구조물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찾아가 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2인 1조로 같은 줄을 잡고 내려가는데 옆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상당히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지금 옆 사람이 안 보이고 거의 감으로 더듬어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망치 얘기가 나왔는데 특수 제작된 손도끼 형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머인데 한쪽 끝이 좀 뾰족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창문 쪽에는 아예 그걸 부착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서 바로 잡고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 첨단 장비도 지금 사고회역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빙 벨이라는 장비는 아직 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다이빙 벨을 현장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예. 그 민간 그 잠수 그 업체에서 어제 가져갔었는데 YTN에도 몇 번 출연했었죠. 이종인 대표가 있는 알파 잠수에서 가져갔는데 네. 지금 현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예. 괜히 저기 장비를 더 투입하는 것보다 잠수부를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하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다이빙 배를 현장에 가져갔는데 해경에서는 잠수사들의 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바지선하고 예. 바지선에 달려 있는 그 앵커 그러니까 그 닷하고 네. 이 다이빙 벨이 내려가는 이 선하고 엉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다이빙 벨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수중 엘리베이터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이빙 벨이라는 이 그 종 모양의 이 그 기구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바로 작업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깊은 곳은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네.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려가는데 시간이 그렇죠. 많이 걸리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수심 자체가 35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네. 굳이 다이빙 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얘기도 잠수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내려가서 내려가는 것조차 힘든데 다이빙 벨을 열고 나가서 또 위치를 잡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이빙 벨은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또 무인 탐사 로봇이라고 하죠. ROV도 예. 어제 2차례 수중에 넣었었는데 결국에는 별 성과는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투입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ROV 그러니까 무인 탐사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쉽게 얘기하면 선이 달려 있는 뭐 내시경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대학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카메라로 비춰도 뭘 보여야지 이 작업이 가능한데 어디 위치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아까 잠수부 얘기도 들으셨지만 20-30cm도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ROV 그러니까 무인 탐사 로봇이 들어가도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지금 나와 계시는데 말이죠. 이번 그 사고를 보면서 이 세월호에 탔던 이 선장을 비롯해서 예. 선박직 승무원은 모두 이제 구조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그렇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전원 다 살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이 선박직 그 승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선장 외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선장 밑에 이제 1등 항해사 기관장 예. 있고 기관장 밑에는 이제 조타수, 조기장 등등 해가지고 오일러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1등 항해사 밑에는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그 다음에 갑판장, 갑판원, 갑판수 쭉 이렇게 있고 이제 객실 승무원들이 또 별도로 있죠. 게다가 이분들이 이제 밑에 기관실에 있던 사람들은 비밀 통로로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제 탈출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밀 통로라기보다는 일반 승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예. 평소에는 이제 예, 진입할 수 없는. 평소에 네. 못 들어오는 곳을 자기들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해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지. 일부러 차단하고 자기들만 뭐 사고 나면 우리는 여기로 도망가자. 그래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박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가장 잘 잘 아는 아니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탈출이 좀 쉬운 부분을 찾아서 빨리 그럼요. 탈출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그런 같은데요.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게 뭐 알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끼리만 숨어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지금 이번 이준석 선장이 대리 선장이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2급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2급 항해사 자격을 2급 가지고 항해사 있죠. 자격을 가지고서 대리 선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기 자격은
항해사 기관사 자격증이 있고요. 급수로는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네. 해양대학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3등 항해사를 할 수 있고요. 예. 2급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게 됩니다. 2급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3등 항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급, 1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김 교수님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예, 저는 1급 1급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1급과 2급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뉩니까? 그 시험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예. 주로 1급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시험을 학술적인 시험이 있고요. 네. 예. 학술적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구술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6,800톤이나 되는 배를 2급 항해사가 이제 운항을 했다는 게 좀 뭐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배라면서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객선의 경우에는 1급 항해사가 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그러면 2급 항해사도 할 수 있고 1급 항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안 쪽으로 오지 않느냐? 그건 결국 근무 여건, 급여 예. 수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뭐 선원들에 대한 수사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원래 선체에 결함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권준기 기자. 그렇습니다. 이 태워로에 탑승했었던 선원들도 있고 네. 이 기관사나 항해사들도 저희가 그 통화를 하거나 만나봤고요. 네. 그리고 또 청해진 해운에 또 다른 여객선이 있습니다. 오하마나 호가 있는데 이 여객선에 탔던 그 선원들도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호에 이 선체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증축을 하면서 복원력이 나빠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들여왔을 예, 때 예. 그때 당시엔 사실 이 선미 쪽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뒤쪽 부분, 지금 갈색 부분으로 보이는 저 부분 같은 경우, 아니 이쪽은 선수죠. 예. 반대쪽. 반대쪽 예. 저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없던 부분을 새로 만든 겁니다. 네네. 개시를 새로 만든 건데 이 부분을 위로 증축을 하게 되면서 복원력이 나빠졌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증축 때문에 무서워서 난 배 못 타겠다고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또 맹골 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예. 키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이 선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기체적으로 일반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빠져도 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객선은 건조 시트에서 부글력이 가장 안 좋습니다. 건조 시트부터 위가 자꾸 흔들려 버리면 선원들이 멀미고요. 여객선은 보니까 이 승객들이 멀미해버리니까 저렇게 흔들린 대신에 그 위험도가 많지요. 위에다 기침을 해서 밑에 물 수면 하에도 뭔가를 만들어서 물을 해수 바스트 시키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또 승객을 못 실으니까 그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니까 그배는 안 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배는 사람도 내려버린다고. 물론 이제 거기 그 특정 지역 특정상 다소 다른 곳보다는 좀 위험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병목 구간이거든요. 병목 구간이다 보니까 큰 곳에서 물이 작은 곳으로 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유속이 빠르죠. 배는 키를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쓰면 안 된다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보건력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력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청거리니까 좀 이제 다른 우리 예전에 대해서 좀 넘어가는 게 한가다 한번 파도 맞고 그러면 피통 넘어가거나 그런 것도 있어갖고 그러면 좀 겁나고 그래갖고 내가 막 한 20도가 넘어가도 기관지에 서 있으니까 뭐 자빠지라고 막 그런 느낌 많이 받고 그래갖고 얘가 웬만한 중형 어선이나 뭐 500cm 같은 거 그런 정도 넘어가도 크게 뭐 기관지에 서 있어도 넘어지고 그런 건데 그 정도만 돼도 순간적으로 휙 넘어가 버려갖고 무섭긴 무섭죠. 네. 네, 세월호 전 기관사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근데 저기에 지금 인터뷰 중에 보면은 키하고 복원력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키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키하고 복원력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데 네. 키를 많이 쓰게 되면 키를 많이 쓰면요. 그러니까 많이 배에- 돌리게 되면? 예, 그렇죠. 예. 배 뒤에 있는 키를 많이 돌리면 그 스크루가 이렇게 물을 뒤로 밀잖아요. 네. 그게 뒤에 타에 바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배가 경사가 됩니다. 배가 경사가 돼서 이번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맹골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류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 키를 사용할 때에 대각도 벤침을 하면 아주 위험하죠. 소각도 벤침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 조타수 말대로 자기는 조금 돌렸는데 네.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배가 그냥 확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정원에 보면은 저 전 기관사 얘기로는 배가 이렇게 저 뭐 이렇게 잘 넘어갔다,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천적으로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던 복원력에 것이죠. 문제가 있고 예. 키도 많이 돌아갔고 많이 돌아갔고 예.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있는 고장이 상황인가요? 조타기가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복원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예. 나왔습니다만은 여객선은 기본적으로 복원력을 작게 한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예. 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반 상선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아래쪽에만 싣거든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화물을 아래쪽에 실으니까 무게 중심이 아주 낮습니다. 오뚜기로 치면은 오뚜기가 아래쪽이 굉장히 큰 거죠. 네네. 위쪽은 가늘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때려도 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 멀미 날 정도로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객선 같은 경우는 윗부분이 뭉퉁하잖아요. 그 오뚜기로 치면은 위에 뭔가를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탁 쳐도 내려갔다가 서서히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의 복원력은 대체적으로 약 60cm 정도를 60c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월호 같은 경우에 복원력이 약 한 90cm는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cm, 90cm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배 전체의 무게 중심하고 배 전체 선체의 무게와 화물의 모든 무게, 여객의 모든 무게, 연료의 무게를 포함한 예. 그 전체의 무게입니다. 예. 전체의 무게가 여기 있다면 예. 배의 그 이렇게 흔들리는 중심, 그 전심이라 하는데요. 전심의 까지의 길이 이것이 60cm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건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역학적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지금 그 선원들이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수사의 초점 중에 하나도 선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선체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항을 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원력이 안 좋은 데다가 화물을 싣는 것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네. 무게중심이 안 맞거나 위쪽에 싣거나 과적을 했거나 내지는 이 고박이라고 하죠. 제대로 그 고정을 안 시켰거나 예.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 사실 이 선박에 화물을 싣는 거는 1등 항해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1등 이 항해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